삼성전자 이러한 악재 속에서 유리기판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SKC가 좀 큰 역할을 했는데 일단 여기 관련한 개요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오늘 나왔던 이 보조금 정책 이슈가 갑자기 좀 나왔던 이슈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지난 3분기에 이미 SKC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컨콜 내용을 좀 주실 때 그 실적에 관련된 숫자만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주는 메시지들을 좀 더 기억을 한다면 아마 오늘 시점에 보조금 정책 관련된 수령 이슈가 조금 더 먼저 좀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이 조지아 안에서 1공장을 건립을 했고요. 이게 전체 이 국내 뭐 소부장주의 최초 기업이다. 그래서 뭐 한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좀 받았다라는 어떤 이슈인데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좀 종가 기준에서는 11만 1,700원, 11만 7,100원, 0.09포인트밖에 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대감들은 좀 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좀 상징적인 의미는 1공장 안에서 2025년도에 일부 양산이 좀 더 가능하다는 어떤 목표 이런 전략들은 좀 확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에서는 한 2공장이 연내 다시 또 설립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향후에 여기 관련된 추가적인 보조금 정책, 보조금의 어떤 수령 이슈가 한 번쯤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C 물론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한국 기업들이 잠재 혜택을 받을 잠재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게 우리가 뭐 상용화 관점에서는 아직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유리기판 너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게 뭐 갑자기 왜 부각이 됐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 기존의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가 PCB 기판 이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죠.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도화된 게 실리콘 기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고도화된 게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이제 휘어지는 이 기판이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뭐 갤럭시 링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폴더블 폰이나 이런 어떤 휘어지거나 어떤 이 각형이 아닌 뭐 원형 형태라든가 다각화된 형태 안에서 기판이 좀 공급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기술 고도가 좀 잘 됐는데 유리기판이 갑자기 좀 시장에 화두가 된 것이 AI죠. 그래서 지금 AI 생태계가 좀 빠르게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고 두 번째는 여기에 관련된 이 부품의 발열 그리고 이제 과열 때문에 서버의 이 효용성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지금 최근에 뭐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물로 열을 식히는 뭐 그런 기술도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 원초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기판이라든가 핵심 부품들을 이 방열이라는 이제 뭐 절연 관점에서 이 기술 고도화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사실 지난해 한 최근 3년간의 기점에서 보면 일부 제품에는 좀 적용은 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칩에 대규모로 좀 공급이 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대두가 됐던 부분들은 유리라는 성분이 열을 빨리 식히고 열을 가장 이제 강하게 좀 흡수한다. 이 이슈 때문에 향후에 이 기판을 유리로 좀 더 대체하게 되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고부가 소재로서에 대한 이 확장성들이 좀 크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면요. 전체 글로벌 유리기판의 시장 규모가 2034년도 전망치가 한 5조 7천억 원 규모. 근데 아직 상용화된 어떤 시장 규모는 아니었죠. 그래서 2025년도에 부분 양산이 만약에 전제가 좀 되고 빠르게 일부 양산이라든가 대량 양산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2028년도, 2030년도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SKC가 좀 가장 빠릅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1공장이 현재 내년 양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미국의 코닝이 2025년도에 공장을 좀 완공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파일럿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 양산이 가능한 시점은 2027년도로 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SKC가 좀 가장 빠르게 이 유리기판 사업을 좀 더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여기 뛰어들었잖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은 그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기라든가 뭐 LG노텍이 우리도 유리기판 사업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좀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 공장이라든가 어떤 기술 구현도 뭐 캐파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MLCC라고 불리는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여기가 이제 저전력 규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 비중이 34% 정도 증가됐고 여기서 이원화로 유리기판까지 좀 더 확장하겠다. 이 전략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차별이 좀 있다면 SKC의 경우에는 SK 그룹 안에서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향후에 커진다면 여기에 공급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라든가 SKC 양쪽의 어떤 시장 파이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LG노텍이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는 좀 했지만 여기서 아직 언제쯤이다라는 어떤 가시화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화면 대충 보면 지금 앱솔릭스의 경우에서는 2025년도 일부 파일럿 제품 부분 양산입니다. 여기서 양산이라는 것은 대규모 양산이 현재는 구현될 수는 없고요. 삼성전기가 계획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파일럿 제품 양산, 그래서 2020년도까지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고 LG이노텍은 아직 일정들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현재는 좀 추진 또는 뭐 진행 중인 일정이 아닐까라고 좀 보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네. 이거는 결국 일시적 그 뭐라 그럴까요? 테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아이템 아닐까에 대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네. 네.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미래를 바꿀 정말 트렌드가 될까요? 사실 제가 테마성 수급 매매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투자 성향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우리가 좀 상승 테마군들 보면 특히나 뭐 고대역 반도체, HBM 쪽에 대한 장비 공급 또는 뭐 소부장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고 뭐 최근에는 전력기기, 그래서 여기서 뭐 전선주까지 왔다가 최근에 뭐 대체 에너지인 뭐 수소, 태양광까지 왔고 뭐 풍력까지는 아직 수급이 강하게 좀 반영되지 못했는데 지금 사실 뭐 신기술 부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좀 연속성을 좀 갖거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진짜 수혜주가 뭔지는 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뭐 협업 관련 이슈에서 뭐 SK 앱솔릭스에 뭐 일부 뭐 부품을 공급했다 또는 장비를 공급했다, 뭐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유리기판이 과연 대량 상용화를 좀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도 사실 뭐 HBM 3단계에서도 양산 수율에 관련된 이슈를 삼성전자가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더 구현이 복잡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유리 소재에 관련된 단점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원천적인 특허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 특허는 미국의 코닝이라든가 독일의 쇼트가 거의 뭐 대부분에 대한 유리 특허를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어떤 후발 경쟁사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진입 요건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공정상의 이유를 좀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TGV라고 불리는 공정, 유리의 기판을 새기는 전국 공정을 어떻게 지금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HBM에 대한 이 수율 개선보다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 수율 개선이 더 앞으로는 복잡할 수도 있다는 수율이 문제다.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시점을 두고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가치가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뭐 고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AI 서버에는 굉장히 좀 비싸더라도 좀 탑재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보편화될 수 있는 서버의 가능성들은 그 상용화를 한 2030년도 전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기술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사이클 이거를 염두에 둬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이 유리기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전체 분위기는 오케이 좋아. 네네. 그리고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혁신적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부풀릴 수는 있지만 가치를 이것이 성공하냐 마냐 진짜 여기에 승자가 되냐는 시간이 지나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장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4년 전에 그 상하이에서 개최됐던 IT 가전 박람회를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 한 15년 전, 10년 전 정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내 TV 두께가 굉장히 좀 두꺼웠던 시절에 거기서 LG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는 TV를 공개한 바 있었어요. 그건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되고 있다. 대량 상용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5천만 원짜리 TV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 그거 보면 아, 그래요? 롤 스탬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따로 이렇게 스크린이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이게 돌돌돌 좀 말려지는 디스플레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더 얇고 더 휘어지게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대량 양산이 아직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소재들이 특화된 부분에서는 뭐 고부가 가치에 대한 영역 또는 비싸게 구현될 수 있는 대형 서버 같은 데는 아직 공급 이력이 좀 있겠지만 이게 기판 좀 더 우리가 보편화된 일부 PCB 기판처럼에 대한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일이 좀 걸리겠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대체제가 좀 더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는 관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주들의 동향들을 보면 가장 큰 기술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SKC를 좀 제외한다면 그 이외의 종목들은 좀 주가 반영들이 너무 과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감안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역시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과정, 험난한 과정 감안했을 때 어떤 트레이딩으로 할 것이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알아서들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겠군요.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체적인 오늘 시장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고 나서 2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상향이 됐는데 오늘 시장의 반영, 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어떤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9% 올라서 네네. 야 그랬는데 이럴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봤던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그나마 2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어닝 미스가 좀 있었다면 저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어제부터 좀 굉장히 큰 낙폭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가능성들은 방향성은 좀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차례 좀 방송에서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AI 산업이 확장할 것처럼 보여지니까 반도체 소부장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막상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게 기대치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거나 아예 영업 적자로 좀 전환됐던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한 이상은 이제부터는 실적 관점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수급에 의해서만 주가는 좀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전통적인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의 이익 기조가 2분기까지 간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전통적인 소재주 종목들이 1분기에 어닝미스 좀 있었던 종목. 그렇지만 2분기에 실적 숫자가 좀 더 지난 4분기보다 개선됐던 종목들은 2분기에 이익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적 기조 때문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보이고 두 번째는 고대역 반도체, HBM 반도체 향의 어떤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같은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수주량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수주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나 일회성 수주 이후에 오히려 수주가 좀 일시적인 정체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에 대한 장비 공급들이 높은 장비사들은 조금 리스크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공급 비중이 높은 장비사들은 조금 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한 실적 차별화 그리고 SK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이 비중 여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좀 구성을 하자. 다만 삼성전자 향의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 이슈가 좀 계속해서 부각은 되고 있지만 과대 낙폭 구간에는 저는 분명하게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높은 구간에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정폭들이 좀 더 큰 구간에는 신규 진입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 관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어떠한 섹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주도주가 좀 쉬어갔던 흐름들을 좀 보면
반도체 섹터가 쉬니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저 PBR 관련주. 근데 뭐 지금 은행이라든가 보험주가 좀 강했다가 최근에 좀 약세 보였던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 관점에서는 한 5월 16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좀 내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더 올랐던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실적 장세가 좀 끝났다는 것은 2분기 실적까지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수급이 정체되는 흐름들에서는 단기 일정 이벤트, 뭐 다음 주에는 아스코, ASCO 바이오 이벤트가 있고 6월 초에는 애플 개발자 회의 일정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좀 모멘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전 섹터에 관련된 일정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과연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기술을 과연 몇 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아직 정부가 지난 3월에 최소 2개에서 많게는 한 4기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우리 했는데 국내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뭐 3월에서 계속 좀 지연이 됐고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러다 5월 초로 넘어갔다가 5월 말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 단서가 하나 있죠. 야권의 합치 부분. 그래서 만약에 친원전 정책 기조를 좀 펼치고 있는 현 정부의 이 원전 도입을 과연 야권이 좀 찬성을 할까?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지금 7월 초에 예정되고 있는 이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탈락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이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관점에서는 뭐 설계라든가 시공 능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체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시장의 저 신규 원전 수주를 기대하는데 프랑스가 이제 경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EU 국가들 어차피 자금 지원을 하면서 수주를 할 텐데 쉬울까? 결국 이거 자국 그 경제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 여론, 압박 이런 것들이 해당 당사국들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뭐 이점 여러 가지들 다 따져보면 프랑스는 뭐 유럽 내 안에서에 대한 뭐 정책, 유럽 안에서에 대한 이점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점 여기는 저는 단가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양호하게 좀 제시될 측면들이 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해외 수주가 한 15년 정도 끊긴 이후에 다시금 좀 시작된 시점에서 지난번 뭐 폴란드의 경우에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밀려나면서 뭐 서브 역할로 일부 뭐 주기기를 좀 제작하는 형태로만 공급을 했죠.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 새로운 신규 원전에 관련 수주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한다면 조금 더 단가적인 측면에 대한 이점 또는 설계 능력이라든가 뭐 공기에 대한 단축 이런 어떤 경쟁력들을 좀 더 어필하면서 아마 수주전에서는 좀 더 유리한 기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뭐 영국, 뭐 아랍에미리트, 뭐 폴란드, 그다음에 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 뭐 네덜란드 등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화된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를 좀 부각이 된다면 원전 섹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원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확 붐이 일어났잖아요. 요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사실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 이게 AI 산업이 확장이다 보니까 전력이 관련된 수요, 수급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전력 인프라죠, 뭐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선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 흐름과 거기서 작용했던 어떤 수급이 다음날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블룸에너지가 급등을 했을 때 관련된 어떤 이 연료 전지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좀 더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퍼스트 솔라가 또 급등을 하면서 다음날 우리나라에는 뭐 태양광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 좀 냈는데 순환매 시세에서에 대한 추세 전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수소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라는 어떤 이 단기 악재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좀 필요하고 국내 경우에서도 아직 수소 생태계가 명확하게 인프라 구축들을 좀 더 가시화되지 못했다라는 관점 이 부분은
조금 더 악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태양광은 좀 다르게 보고 있지만 관세 관련 영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익 기조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좀 이 투자 심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경우에는 대선 리스크만 빼면 굉장히 좀 접근해도 좋은 구간인데 아직은 해당 구간에 관련된 어떤 변동성들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논쟁이 참 심합니다만은 어쨌건 그 신재생 에너지 만약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네. 손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노이즈 아니냐. 네. 이런 노이즈에서 그 노이즈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고 오히려 그럴 때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섹터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인 어떤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 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하나 큐셀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굉장히 수익 기조에서는 지난해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실적은 너무 저평가되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 적자 전환했던 측면들은 중국의 이 웨이프 가격들이 좀 더 강하게 좀 급락했던 부분들을 저가 공세가 좀 더 심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관세에 대한 인상 효과 여기에 더해서 IRA 세액 공제 효과들을 좀 더 대비될 수 있는 2분기 이후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대선 불확실성들은 계속해서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했던 게 지난 3분기부터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실적 기조를 보였는데도 주가가 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슈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보다 올해 하반기 기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투자된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미국 내 자국에 어떤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IRA 세액 공제에 관련된 이슈가 부분적으로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대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수급은 계속 변동되고 이게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경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슈로 뭐 잘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유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가 왜 있어 알지만 떠나는 사람이든 이러한 매도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약점이다. 네, 그렇죠. 실질적인 그게 아니라. 그렇죠. 원체 내용은 좋지만 이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들을 좀 제한시켰던 영향. 이 부분이 좀 더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